일전에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가칭으로 다카오라고 하자. 그 친구는 TV에서 상해 사건 같은 게 보도될 때마다 화면을 응시하며 용의자 등의 이름을 확인하는 기벽이 있었다. 나와 술을 마시러 가서도 술집의 TV에서 흐르는 뉴스를 신경 쓰면서 야, 뭔가 체포될 가능성 있는 친구라도 있는 거냐? 하며 술자리에서 놀렸더니 안 믿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말이야 하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 서론 더 길다. 그다지 무섭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럴 땐 용서 바란다. 다카오가 시골 초딩이었을 때 세상은 CD가 카세트 테이프를 대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다지 유복하지도 않고 유행에도 생소했던 초6의 다카오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카세트용 헤드폰 스테레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에서 등을 지나 왼쪽 허리로 이어지는 타입의 가방에 그걸 넣고 밖으로 놀러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막 자전거를 사준 터라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게 좋았다고 한다. 다만 그 짓은 위험하다고 나중에 호되게 혼나고 나서는 삼가게 되었지만 말이다. 어느 날 다카오의 동급생인 요스케가 자기도 자전거를 샀다는 걸 다카오에게 알렸다. 다카오, 너도 자전거 있지? 둘이 어디 좀 멀리 가보자. 다카오도 대찬성. 그래서 그 가방을 둘러매고 일요일 낮에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요스케,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길이 좋겠지. 둘은 평소엔 좀처럼 가지 않는 시골길을 골라 같이 페달을 밟았다.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도 모른 채 저녁이 될 무렵 마침내 둘은 고갯길로 들어가 산길로 빠지고 말았다. 탐험을 좋아할 나이다. 오솔길의 길 한쪽에 자전거를 세우고 길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동네 숲에다 둘이 만들어 놓은 비밀기지 같은 걸 여기에도 하고 의논했지만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리도 없고 금방 해도 완전 저물어 산속의 어둠에 휩싸였다. 망했어. 다카오가 투덜거리자 이마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비였다. 소나기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가랑비도 아니다. 둘은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다. 그러나 해가 진 오솔길은 덤불숲과 다를 게 없다. 둘은 같이 읽던 과학 잡지 부록으로 딸려온 펜라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켜고 걷는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세우던 장소는 나오지 않았고 둘은 어떻게든 내려갈 길을 찾아서 산에서 내려오려고 했다. 그러나 내려갔다 싶으면 길이 다시 오르막이 되고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가니 이미 방향 감각도 상실되고 있다. 요스케, 여기 어딜까? 여기. 모르니까 길을 잃은 거지. 요스케의 숨결도 거칠다. 계속 걷고 있는데 중간에 너덜너덜해진 분홍색 테이프가 늘어져 있었다. 인공물을 발견하고 조금 안심한 둘이었으나 오래전에 쳐진 것 같아 테이프의 끝을 봤더니 중간에서 찢어져 땅에 떨어져 있다. 크게 낙담한 둘은 앞길을 서두른다. 비가 짜증나게도 둘의 피로를 배가시킨다. 잠깐만. 갑자기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요스케가 소리를 질렀다. 봤더니 이번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느다란 밧줄이 쳐져 있었다. 요스케는 거기에 얼굴을 부딪힌 것 같다. 이건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어둠 속에서 둘의 후연 시야 바깥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카오는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아까의 분홍 테이프는 마치 출입금지 철조망을 연상시킨다.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산 속에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카오, 봐봐, 저거. 요스케가 가리키는 앞쪽으로는 산속을 여는 것처럼 어렴풋하게 몇 개의 민가가 보였다. 아무 생각할 겨를 없이 둘은 민가들 쪽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금방 깨닫는다. 그 집들은 어느 것 하나 사람이 살지 않았다. 아주 예전에 버려진 촌락 같다. 무서워. 중얼대며 다카오는 그중 한 집의 현관문을 당겼다. 열린다. 요스케, 열렸어. 들어갈 수 있어. 안을 봤더니 토방이니 다다미니 굉장히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먼지도 지독해 기침이 나온다. 그런데도 일단 비를 피하자며 둘은 다다미로 올라가 셔츠를 벗어서 토방에 달아맨다. 빗방울이 옷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먼지가 조금 거친다. 펜라이트로 집안을 비춰본다. 2층짜리 낡은 목조주택이다. 나름대로 넓어 보인다. 창밖에 집 바깥쪽에 달린 사다리가 보인다. 집 밖에서 직접 2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 같았다. 일단은 산속에서 미아가 될 작금의 위기를 넘겨 안도한다. 그렇다면 이 나이의 소년들이 할 일은 정해져 있다. 다카오, 여길 탐험해보자. 둘이 나뉘어 여기저기를 둘러본다. 방은 제법 넓은 게 몇 개 있었고 어른 침실부터 아이의 방으로 보이는 방까지 있었다. 아무래도 집안에는 가재도구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 이사한 직후 같은 공허함조차 있다. 현관문조차 잠그지 않았으니 값어치 있는 물건들은 모두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욕실은 다 썩었고 완전히 말라버린 화장실은 푸세식에 고색 창연한 옛날 집이었다. 이거 뭐야? 물이 안 나오잖아. 요스케가 말해서 봤더니 부엌 수도꼭지가 떨어져 있어 물을 틀 수가 없었다. 뭐 이미 수돗물은 안 나오겠지만 말이다. 톡, 톡 하며 물바지 홈통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전등도 들어오지 않아 시각에 관해서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과 펜라이트만이 의지가 된다. 복도를 걷던 다카오의 발끝에 뭔가 탁 부딪혔다. 주워서 보니 담뱃값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진녹색 종이상자였다. 표면에 로고 같은 둥근 무늬와 함께 상품명 같은 게 적혀 있다. 땡신, 땡약. 한자인 신과 약은 획수가 많은 옛날 한문. 땡 부분은 너덜너덜해져서 읽을 수가 없었다. 손에 준 시점에서 엄청 가벼운 건 알았지만 일단 열어본다. 역시 안은 비어있다. 신이라면 신경이나 뭔가의 약이 들어있었을까?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고약이나 뭔가의 튜브가 들어있던 모습이었다. 별 재미도 못 느끼고 상자를 던져버린 후 복도를 다시 보니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이것도 바닥에 떨어져 있다. 낡아빠진 카세트에는 어떤 노래가 담겨 있을지 흥미가 솟구쳤다. 라벨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는데 더러운 데다 다카오보다 훨씬 서투른 글자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 톡, 톡 하며 다시 빗방울 소리가 났다. 다카오는 흠뻑 젖은 가방에서 헤드폰 스테레오를 꺼내서 셔츠로 물기를 닦고 카세트 테이프를 끼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 하는 빈 여백의 소리가 울리고 나서 곡의 전주가 시작되는 걸
기다린다. 그렇지만 들려온 건 노랫소리는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였다. 테이프라면 음악이 들었을 거로만 생각하던 다카오는 당황하고 만다. 아무래도 어린 여자애와 그 엄마의 대화 같은 게 녹음되어 있다. 있잖아, 엄마. 늘 여자의 목소리는 끊기는데도 겨우 들을 수 있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대답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지워져서 들리지 않는다. 소녀 쪽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이었던 것 같다. 있잖아, 우리 어떻게 해? 아니야, 난 영리한 애도 아니고 서다리 떼어놨으니까. 사다리? 아까 창밖에 보였던 바깥 사다리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복도에 넘어져 있는 것 같이 놓인 실내용 사다리가 보였다. 이걸 말하는 건가? 그 바로 위 천장에 정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진 않았지만 그 구멍으로 사다리를 걸면 사람 하나는 들어갈 수 있어 보인다. 계단 같은 건 보이지 않아서 이걸로 위아래층을 왔다 갔다 하는 구조 같다. 톡, 톡. 다카오는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소리는 지붕 근처가 아니라 지금 자기 위에서 난다. 이건 빗소리가 아니다. 반사적으로 요스케를 찾았다. 요스케는 다카오에게서 보이는 거실에 서서 무너진 찻잔 선반을 열심히 뒤지고 있다. 물론 1층에서. 그렇다는 건 톡, 톡. 이게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면 어쩌면 지금 위에 누군가가 있다. 다카오는 이어폰을 낀 채 거실로 갔다. 야, 요스케. 위에 누가 있어. 뭐? 진짜? 신바람이 나던 요스케는 사다리와 천장의 구멍을 보고 재미난 장난감을 발견한 것 같은 얼굴이 되어선 내가 올라간다, 여기. 하고 말하자마자 사다리를 들고 천장 구멍에 걸쳤다. 하지마. 도둑이라면 위험하잖아. 이런데 뭔 도둑이 와. 너도 따라와. 그런 말을 남기고 요스케는 척척 2층으로 오른다. 나 안 갈래. 다카오 쪽은 호기심보다도 섬뜩함이 앞서고 있었다.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테이프에 귀를 기울인다. 어떡하지? 모녀가 말을 주고받질 않으니 여전히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네? 그럼 그쪽이 좋지만 응? 어쩐지 모녀의 대화에 위화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정체를 발견하기도 전에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 한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구르륵 구궁 무거운 소리가 낡은 집을 울린다. 거무스름한 목재의 금 하나하나에까지 공기의 진동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내 천둥이 지나간다. 그러나 천둥이 지나갔어도 다카오의 몸은 떨리고 있다. 지금 한 말은 뭐지? 천둥이 쳤을 때 똑같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어폰 안에서도. 그리고 위화감의 정체에도 생각이 미친다. 이 사람이란 누구? 눈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듯한 목소리였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안 가? 어디를? 2층으로? 설마 이 사람이란 게... 섬뜩함은 이내
공포로 바뀐다.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요스케! 2층을 향해 소리친다. 요스케! 빨리 내려와! 이 집, 난 싫어!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질 않는다. 2층 안쪽까지 깊이 들어간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다카오는 사다리로 올라 2층에 도착했다. 그때 깨달았던 건 이 사다리는 2층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는 구조 같았다. 사다리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구멍 입구에 걸려 2층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카오는 의외로 넓은 2층을 요스케의 이름을 부르며 둘러봤다. 요스케! 요스케! 입구의 협소함과 불편함 때문에 다락 같은 걸 상상했는데 완전히 틀렸다. 왠지 모르게 1층보다 건축 자재가 새 것이다. 증축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낡은 집치고는 드물게도 간소한 욕실과 취사장이라고 겨우 불릴 만한 곳, 그리고 화장실까지 있었다. 화장실은 이를 보면 인분이 바깥 똥통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 2층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가능할 구조다. 거실은 3개 정도의 방이 있는 것 같았다. 그중 하나는 그냥 좁은 일본식 방이고 미닫이 문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펜라이트로 비쳤을 때 요스케가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다른 하나의 방문을 열고 비춰보자 그곳은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서너 평 정도일까. 바닥 한가운데에 이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쇠파이프로 된 침대가 놓여있다. 바닥에는 군데군데 검은 얼룩이 있고 침대 이불도 어두운 여러가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곰팡이일까? 하지만 다가가서 확인해볼 엄두는 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방은 다른 방보다도 한층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 방에는 수납장도 없고 요스케는 역시 보이질 않는다. 마지막 방은 바깥쪽으로 향해 커다란 틀이 있는 창, 아니 유리문 같은 게 있었다. 그 너머로 짙게 들인 구름 속에서 이따금 번개가 치고 있는 게 보인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이의 방이었던 듯. 장난감과 오래된 만화책, 공부 책상에 교재가 조금 남아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빨간 책가방은 보이지 않았어도 이 방에 살던 건 분명 여자애였을 것이다. 아까 테이프에서 나오던 목소리의 아이일까? 생각이 나며 몸이 조금 떨렸다. 시야는 여전히 나쁜데다 물건이 많은 이 방에서는 구석구석까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요스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숨었어? 대답은 없다. 대신 바스락바스락하는 쥐인지 집의 울림인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작게 돌아와 집안의 정적이 보다 강조된다. 1층에서는 쓸모있을 가재도구는 거의가 사라졌는데도 2층에는 생활용품이 남아있다. 벽에는 방 주인이었을 여자애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도 걸려있다. 도화지에 친구처럼 보이는 소녀와 손을 잡고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왠지 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린애가 그린 그림이란 게 그런 것일 듯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취사장, 부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허술한 그곳에는 어느 정도 식기도 있었다. 위층과 아래층이 마치 다른 집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창가로 다가간다. 방향으로 보면 분명 처음에 봤던 바깥쪽 사다리는 이 유리문 아래로 달려있을 것이다. 조금 넓다고 해도 이만큼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요스케는 이미 여기엔 없다는 게 아닐까.
아마 이 방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서 밖으로 나간 건가. 다카오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유리문을 열었더니 베란다 모양의 작은 돌출부가 있다. 역시 여기가 제2의 현관인 것이다. 야, 요스케! 내려간 거야? 하지만 왜? 라며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다. 돌출부 아래에 낡은 사다리가 중간부터 꺾여서 이 집 벽에 달라붙어 있다. 아까 아래에서 봤을 때는 알지 못했다. 이래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 확신했던 걸 너무나 직접적으로 배신을 당하자 다카오는 한껏 동요한다. 그럼 요스케는 어디 있는 거지? 불안감이 늘어나고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된다. 대체 뭐냐고. 다리가 움츠러들고 식은땀이 솟아나온다. 천둥 번개 사이사이의 정적 속에서 귀에서 뺀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더는 들을 엄두가 나지를 않는다. 그만두자. 가방에 넣어뒀던 스테레오 본체를 꺼내 카세트 테이프를 빼내려고 했다. 꺼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깨닫는다. 아직 정지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테이프는 돌고 있지 않다. 전원도 꺼져 있다. 배터리는 충분할 터이다. 봤더니 스테레오의 플라스틱 이음매 사이에서 물이 스며나오고 있다. 가방에 스며든 빗물로 고장난 것 같다. 말을 잃는다. 대체 언제부터 망가져 있었던 거지?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 코드를 잡고 살짝 귀에 댔다. 엄마, 도모이짱이니까 화가 나. 테이프는 멈춰 있다. 다카오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비명을 질렀을 거라고 한다. 도망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돌아봤더니 아이 방 구석 책장 그림자에 사람이 있다. 등을 돌리고 웅크리고 있지만 요스케가 맞다. 그늘져 있어서 몰랐다. 그리고 펜라이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요스케! 왜 대답을 안 해? 빨리 나가자. 가려워. 가려워. 그러면서 요스케는 미친 듯 움직이고 있다. 다카오는 화가 나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요스케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렸다. 요스케는 자기 얼굴을 쥐어뜯고 있었다. 얼굴 피부가 찢겨 여기저기 피가 배어 있다. 그래도 요스케는 얼굴을 계속해서 박박 긁고 있다. 뭐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가려워. 가려워서 그래. 톡, 톡. 그때 뒤에서 기척을 느꼈다. 다카오가 돌아보자 검소하다기보다는 낡아빠진 옷을 입은 자기들과 같은 또래의 소녀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왜? 이번에는 분명히 다카오는 비명을 질렀다. 소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어서 표정이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질적인 모습이다. 이어폰에서 다시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다카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너야? 이 말소리 너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카오는 이어폰을 귀에 가져다 댄다. 나 아니야. 그 애는 도모에. 소리가 지금까지 듣던 것보다 멀게 들린다. 와, 이스가 2층은 안 돼.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어봤다. 그 타이밍에서 눈앞에 소녀가 얼굴을 든다. 그 얼굴은 빨갛게 긁힌 상처 투성이었다. 딱지를 쥐어뜯은 것처럼 푹 파여서 피떡이 겹쳐지고 상처란 상처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또렷하게 얼굴에 떠있는 분노의 표정과 눈이 마주친 다카오는 넋을 잃었다. 비명을 지르며 다카오는 요스케를 질질 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무심코 뛰어든 방은 쇠파이프 침대방이었다. 안 돼. 하고 돌아가려다 다리가 움츠러들었다. 침대 위에 누군가가 앉아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카오는 그 누군가에게 울먹이는 소리로 사과했다. 아까의 소녀와는 다른 아무래도 어른 같은 누군가가 여성인 것 같다. 그게 아무래도 이쪽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것이다. 눈매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도 얼굴 방향으로 봐서 다카오와 눈이 마주치는 걸 알 수 있다. 무섭다. 다카오는 가위에 눌리는 것 같이 되어 있었다. 툭, 툭, 툭. 등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면서 다카오는 정신이 들었다. 다시 요스케를 끌고 사다리를 목표로 한다. 소녀가 어디쯤 있는지 궁금했지만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깝다. 너무도. 툭, 툭, 툭. 한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다카오는 필사적으로 요스케의 몸을 끌었다. 이미 소녀가 손이 닿을 위치까지 온 건가 생각했을 때 이윽고 사다리에 다다랐다. 요스케를 먼저 구멍으로 밀어넣는다. 사다리는 비스듬히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위를 구르게끔 해서 요스케는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경사를 타고 1층 복도로 떨어졌다. 커다란 소리가 났으나 이때 크고 작은 부상 등은 신경 쓸 여지가 없다. 울면서 서둘러 다카오도 구멍으로 들어간다. 서두른 탓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다.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다리를 먼저 내밀 여유 같은 건 없다. 구멍으로 완전히 몸이 들어가기 직전 발목 근처에 통증이 왔다. 공포로 몸이 튕겼고 그 충격으로 사다리가 구멍 가장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대로 사다리는 아래로 떨어지고 요스케가 떨어질 때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며 다카오의 몸이 복도로 떨어졌다. 등 쪽으로 떨어져 버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 도망치지 않으면 따라온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데 발소리가 쫓아오는 기색은 없었다. 보고 싶진 않았지만 천장에 구멍을 본다. 다행히도 펜라이트는 요스케를 질질 끌 때도 꼭 쥐고 있었는지 그곳으로 비춰보았다. 어두운 입구 안쪽에는 어둠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었다. 이 집의 구조로는 집 안팎의 사다리만 치워버리면 아무도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다. 자기가 본 것도 그런 것일까? 여하튼 다카오는 자기가 다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축 늘어진 요스케를 질질 끌고 집을 나가려고 했다. 아까 던져버렸던 빈 약상자가 발에 닿아 가장자리 쪽으로 차버렸다. 밖으로 나왔더니 비는
아직도 계속 내리고 있다. 다카오는 그 집에서 제일 먼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처마가 달린 퇴마루에다 요스케를 눕혔다. 거기까지 하자 맹렬한 피로와 졸음이 쏟아졌다. 안 된다. 잠이 들면 그 무서운 게 다시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멈출 수가 없다. 그 소리가 나면 도망가는 거야. 그 발소리가. 의식이 희미해져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안 돼. 눈이 떠지니 날이 밝아 있었다. 비도 거의 보슬비로 변해 있다. 요스케를 깨우니 상처투성이 얼굴로 하품을 했다. 아야, 뭐야 이거? 네가 그런 거야, 너. 요스케는 2층에 올라가고 나서의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내가 그랬다고? 뭐야 이거? 무섭게. 무서운 건 나다 임마. 다카오는 자기가 겪은 일을 요스케에게 설명했다. 지금 와서는 꿈만 같아서 혀도 잘 돌아간다. 내친 김에 잠깐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를 버리진 않았네? 그야 친구잖냐. 주변이 밝아지면서 말투도 함께 가벼워진다. 다카오, 산을 내려가야 돼. 엄마 아빠한테 죽도록 혼날 거야. 다카오는 끄덕이며 일어섰다. 햇빛 아래에서 어제 일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 기분으로 둘은 걷기 시작한다. 그 집도 아침 햇살 속에서는 그저 지저분하게 낡은 집이었고 생각보다도 작은 구조였다. 역시 모두가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다카오, 너 그것도 나처럼 네가 한 거냐? 요스케가 반바지를 입은 다카오의 발밑을 가리켰다. 다카오의 발목에는 새빨갛게 긁힌 상처가 3개 선명하게 나 있었다. 폐허가 된 마을에 다카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후 운 좋게도 그럭저럭 무사히 자전거를 찾았고 둘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는 둘 다 엄청나게 혼쭐이 났다. 그 뒤로 다카오는 낮에 휴대용 스테레오에 넣어둔 채 놔뒀던 그 카세트 테이프를 집에 있는 카세트에다 재생시켰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합창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때 들었던 중얼대는 듯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래도 예전 일이고 그 집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긴 했어도 알 방법이 없다. 원래 그 마을의 정확한 위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어폰에서 들려왔던 목소리의 주인공인 소녀와 그 엄마, 그 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실질적으로 격리가 가능한 2층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왜 그 집은 증축하면서까지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 걸까? 쇠파이프 침대에 있던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얼굴을 그렇게까지 쥐어뜯던 소녀는? 발목의 상처는 며칠 만에 다 나았다. 다카오가 그 집에 대해 지금도 기억하는 건 도모에라는 여자의 이름인 듯한 단어 정도다.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미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한다. 다만 어쨌든 평범하고 남들 같은 인생은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칼부림 같은 상해 사건이 TV에 나올 때마다 다카오는 지금도 용의자를 포함한 관계자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만다. 만약 도모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인으로 뉴스에 오르는 일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도 그 집과는 무관할 확률 쪽이 훨씬 높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버릇이라고 할까? 각인된 조건반사 같은 거지 뭐. 다카오는 그러면서 완전히 식어버린 안주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린다. 뭔가를 달관한 듯한 어조로 말하는 다카오에게 나는 물었다. 있잖아, 그 집에서 예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궁금해서 조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냐? 그러게 말이야. 워낙 꿈만 같았으니까. 말투가 어쩐지 공허하게 들린다.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할 말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그 다리의 상처 같은 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걸지도 모르고. 모르겠어. 약에 대해서는 특히 더 모르겠어. 옛날 일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다카오는 다른 안주를 주문했다.